유세 이틀째였던 어제는 여야 양강 후보가 전략적 요충지 공략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강남과 2030 부동층 표심 잡기에 나섰고요. 윤석열 후보는 호남과 강원 지역을 방문해서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의 유세버스 사고가 단일화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오늘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전 의원이 회동을 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어제 공직선거운동 개시 이튿날이었습니다. 여야 양강 후보 각각 서울, 강남과 호남을 방문해서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먼저 서울에 머물면서 수도권 표심 공략에 집중했던 이재명 후보의 연설 일부 함께 들어보시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지난 2년간의 누적된 손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311만 원을 저희가 공급할 때 공급 부문에서는 30%는 무조건 청년에게 우선 분양의 기회를 주자. 동의하십니까? 지금도 경제가 죽든 말든 주식시장이 망가지든 말든 외국에 투자한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든 말든 사드 배치 불필요한 얘기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주가지수 5천 시대에 향해 가겠습니다. 강남 유세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재명 후보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사거리 점심시간에 집중 공략을 했는데요. 이후 봉은사를 찾아서 불교계 인사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틀째 이런 행보를 보인 배경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일단 서울은 좀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있으시고 저번에 저희가 이제 4.7 재보선에서도 한번 심판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나름대로 서울의 어떤 주요한 활동들을 통해서 유권자의 민심을 돌려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한다. 이런 전략적인 포석도 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자. 이런 의미에서 서울에 있는 분들한테 호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서울 민심 자체가 부동산과 그다음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이제 어려움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호소하고 해법을 드리고 그리고 과거로 가지 않고 미래로 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마음 표심을 좀 돌려놓으려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좀 주목할 부분들은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아는데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진보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 정책을 확 바꾸겠다. 네. 그래서 줄곧 저희가 주장했던 것처럼 부족한 부분들은 채우고 잘못된 부분은 버리겠다라는 것들을 약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50조 즉각적으로 해서 회복 자금이나 그다음에 회복 정책들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계속 서울을 집중적으로 돌면서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좀 최근에 서울 민심이 많이 돌아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국민도 그러겠지만 특히 서울 민심 자체가 그냥 정치 보복이나 어떤 갈등을 통해서 멈춰버린 대한민국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쪽으로 아마 표심이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계속해서 유능함, 경제 대통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청년 기회 국가를 더 강조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청년층 유권자들에게 좀 호소가 될까요?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 개시가 되고 난 뒤 초반 운동을 보면 약한 곳을 보완하는 행보로부터 시작하고 있고 또 메시지 중에 상당 부분이 정책적으로 채워진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는 계속 우클릭을 해가지고 행보로만 볼 때는 이 보수 후보 같은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전략상 경선 때까지는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에게 어필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반재벌, 반기업, 친중, 친북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되고 난 이후에는 중도층이라든가 중도보수층을 잡아야 되니까 친기업, 뭐 반중, 뭐 이렇게 입장을 확 바꿨잖아요. 그런 행보의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다소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정책이라는 것은 선거운동이 이제 그 각 당의 경선 기간부터 계산하면 6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정책의 변별력이 사실 시간이 갈수록 없어져요. 각 후보들이 정책이 서로 닮은 꼴로 보완해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책만으로 뭐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청년들 주택을 짓겠다,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 이런 것만으로는 바로 지지세 결집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유권자들이 선거가 임박할수록 어떤 생각을 갖냐면 저분이 자신이 공약한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분인가, 신뢰할 수 있는 후보인가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거운동 기간에 제시되는 정책만으로 곧바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로 뭐 이재명 후보는 뭐 어떤 정책이든 좋은 정책이라면 뭐 홍준표 의원의 정책이든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이든 다 갖다 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정책의 변별력이 없다. 그리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느냐가 변수다라는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는데요. 그게 이제 시각의 차이 같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제가 봐서는 어떤 정치의 권력,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잡느냐, 민주당이 잡느냐 그거밖에 없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우려가 들고요.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혼자 힘만으로는 힘들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경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정치 권력으로서 여야를 나눠서 싸움을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보복과 갈등을 통해서 어떤 미래의 대한민국, 코로나 이후의 대한민국의 회복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경제 성장과 회복, 일할 기회를 달라. 근데 일을 혼자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좋고 안철수 후보 그런 모든 사람들의 여야를 다 망라한 통합정부의 힘을 모아야만 대한민국이 3월 10일 이후에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세계와 경쟁해서 G5에서 세계 강대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변별력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좀 간절함과 절박함이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행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호남, 전북, 청주, 원주까지 어제 다녔는데요. 호남 지역에서의 연설 일부 함께 들어보시죠. 외방위기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첫째 실업, 둘째 부정부패, 셋째 지역 감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 위대한 지도자의 명답이셨습니다. 또 민생을 늘 생각하신 거인의 말씀이셨습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광주 전남을 발전시키겠다고 합니다. 광주의 영내 GDP가 전국에서 몇 위쯤 합니까? 꼴등입니다. 꼴등. 왜 이렇게 됐습니까? 수십 년에 걸친 지역 독점 정치가 지역민들에게 한 게 뭐 있습니까? 네, 호남 홀대론을 주장한 윤석열 후보입니다. 호남 지역 방문 이번 달 들어서만 3번째더라고요. 네네. 그 정도로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방금 같은 발언들이 민심 잡기에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효과 문제를 논하기 전에요. 국민의힘이 호남 중시 행보를 몇 년째 상당히 오랜 기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 또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꾸준히 하면 마음을 여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호남 지역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6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5%, 6% 유지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도 보면은 한 두 자리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역대 대선의 여론조사하고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결과거든요. 특히 호남의 젊은 층의 이탈 움직임이 좀 더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공략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어떤 정통성, 적통성을 개성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호남 지역에서 여러 가지 시각, 이런 부분들을 대변한 측면이 있습니다. 호남 지역의 발전이 지금까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서를 대변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호남 지역이 밑바닥 정서가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안팎으로 이렇게 응해서 나가면 지금 두 자리 숫자의 지지율이 많게는 25% 정도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최근 국민의힘이 호남 득표율을 25%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거든요.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목표는 목표일 뿐이죠. 그런데 좀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호남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그 전략적 투표라는 지역입니다. 호남 분들이 오랫동안 뭐 정치적 박해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성숙된 부분들이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근데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호남에 가셔서 왜 정치 얘기만 하고 왔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자극을 하는 겁니다. 호남 홀대론이라는 것은 호남민들한테 그동안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지 않냐라는 그런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실상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홀대론이라는 것은 민주정부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요. 또 그동안 뭐 박정희 시대부터 뭐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그 시절부터 호남 홀대론은 있었어요. 근데 굳이 이거를 무슨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이 호남을 홀대하는 것처럼 자극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저거는 호남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발언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정서적 저런 그 자극, 갈등을 통한 표의 접근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우리가 국민의힘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호남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호남을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발전 이런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 택시업계 종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택시는 도시의 탄광이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냐, 택시업계와 탄광업 모두의 왜곡된 인식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장 이준석 대표가 비판의 선봉장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이제 뽑아내면. 그런데 이제 전체 대화의 흐름을 보면 당시에 이제 그 전국 택시 운송 사업조합 하시던 그 회장께서 질문을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택시업계가 한 80%가 다 지금 떠났다. 그래서 탄광, 그 힘든 탄광이 있지만 탄광은 고소득이라도 되지 않냐. 우린 너무 힘들다. 그거를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받아서 택시라는 게 도시의 탄광이다. 힘들다. 그러니까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의 힘듦을 이야기하신 것이지 뭐 택시 그 직업에 대한 비하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를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꼬아서 공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요새 보면 계속 이렇게 꼬아서 뭔가를 비판을 하시는데요. 별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그런 좀 태도들은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부 대변인님 이런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 표현 가지고 뭐 언급하기가 적절치는 않은데 저는 도대체 저런 표현이 어디서 나오나, 어떤 마음으로 저런 표현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택시도 탄광을 막장 인생 어쩌고 운운하는 경우가 있는데 택시업계 종사자들도 그런 다 이 얘기를 한 건데, 그냥 예를 들면 우리 택시업계에 계시는 종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가 그걸 공감한다고 하면 되지, 이런 표현이 툭 튀어나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민주당이 뭐 어려움에 대해서, 종사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감인지 상처를 낸 건 아닌지 상처에 소금 뿌린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선 후보가 국민들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좀 더 정제된 언어로 공감의 말씀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유세버스 사고로 숨진 이 국민의당 선대위 관계자 빈소를 찾아 조문을 했습니다. 이 조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만남도 있었는데요.
두 후보 모두 20여 분간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고 하고요. 여기서 단일화 얘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가 과연 단일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아픔을 당해서 상처를 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보를 찾아가서 조문하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픔을 공감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단일화 얘기는 하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두 분 다. 근데 이제 만남 자체가 가진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금 단일화가 선거가 20일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마지노선이 투표용지 인쇄되는 28일 이전이 되어야 한다면 10일 정도밖에 안 남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밀당을 하거나 협상을 해서 단일화의 방식을 정해서 가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단일화는 좀 어렵다. 시기상 좀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거고요. 그렇다면 뭐냐면 지도자들 간에 강력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합의 구조. 이게 이제 유일한 대안인데 그게 되려면 인간적인 신뢰들이 쌓여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제 조문을 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 마음을 함께한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 도움이 되는 행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제 국민의당이 저런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이 사태 수습이 좀 되고 나면 지금 인간적인 대화를 통해서 통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도 조문에 갔잖아요. 네. 당내에서 단일화 이야기 계속 합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원의 그 좀 죽음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과 단일화를 연결짓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네. 이재명 후보께서 가는 건 당연히 그냥 인간적인 도리, 그다음에 여야를 떠나서 선거운동원들이 정말 그 현장에서 각자 맡은 바 일하다가 이렇게 가셨기 때문에 그런 위로 차원에서 가신 것이고 단일화 부분은 이제 이 건과 다르게 그동안 쭉 진행돼 왔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최근까지의 어떤 발언들을 보면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다. 근데 윤석열 후보께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아직도 그 룰에 대해서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아, 예.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한테 통큰 양보를, 그러니까 사퇴라든지 양보를 요구하시는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이만큼 정치를 10년 동안 새 정치를 하시면서 오셨는데 자리를 탐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기득권 타파나 본인이 국민의당에서도 분명히 그 정당으로서 이루고 싶은 정책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호락호락 이렇게 계산하듯이 어떻게 7%, 6% 이런 지지율에 따라서 이렇게 단일화를 이루어지는 것들은 좀 어렵지 않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희도 단일화랑 연결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일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사망 사고 또 어제는 부산에서 민주당 유세 차량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좀 안전 관리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매우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선거를 여러 번 치르다 보면 현장에서 또 이렇게 막 열심히 운동하시다가 이렇게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이 좀 대선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산업 현장보다는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제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대위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한파주의보가 있으니까 선거운동원들 오늘은 좀 그 날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지 않도록 아침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지를 했고요. 앞으로도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시를 내려놨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다 점검을 해라. 위험한 부분들. 어떻게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선거보다 네. 국민의 생명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세심하게 하는 부분이고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부산에서 지하차도에서 전복 사고가 있었는데 이제 윤석열 캠프에 계시는 교수께서 서서히 침몰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꼭 그거를 그런 식으로 저희도 마찬가지고 서로 간에 그런 사고에 있어서는 서로 우려하고 걱정해주는
그런 좀 건전한 경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예. 네. 이렇게 여야 거대 양당의 상대 후보를 향한 비판의 수위가 실제로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세 수위가. 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후보 부부의 이 엽기 구판 연루 의혹 부각하면서 노마스크 어퍼컷 논란, 또 사법 공약, 부동시 병역 문제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장동 의혹, 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거듭 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서로 상대당을 향해서 이것은 네거티브다, 이것은 검증이다, 말이 달라서요.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말을 쓰니까요. 근데 이제 그 양당 후보의 구체적인 검증과 공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은 안 하겠고요. 네. 이게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면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선 때부터 정책은 계속 발표가 되고 오다 보니까 정책적인 변별력이나 판단 기준이 좀 모호해져요. 그리고 이제 그 지지층들도 비교적 지지 입장을 선명하게 가지고 이제 아직 결정을 못한 그 중도층이 점점 이제 축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축소된 중도층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선거운동, 포지티브 캠페인 갖고는 이렇게 호소력을 가지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에 대한 호소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상대 후보를 싫어하게 만드는 방법에 이렇게 매력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갈수록 선거일에 다가갈수록 점점 선거판이 혼탁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정치적 논리에 몰입되다 보면은 그런 형태의 캠페인을 계속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고 요구하는 기준도 높기 때문에 그 네거티브 캠페인들이 이렇게 확실한 근거 없이 진행되면은 이게 부메랑 효과로 오히려 자신의 지지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가 20일 남았기 때문에 각 후보 캠프가 이 점을 제가 잘 살펴서 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 부원장님 왜인지 그 이유를 좀 원론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듣고 있으면.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지난달에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었는데 네. 지금 당에 그 기조가 아직 남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이게 네거티브냐 검증이냐라는 부분들은요.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긴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네거티브라 하지만 저희는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는 또 검증이라고 하고 네거티브라고 하고 이렇게 오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다만 좀 저희들은 이제 검증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국민적인 의혹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무속과 그다음에 신천지 관련돼서는 이거는 저희가 주장한 게 아니라 신천지 논란은 홍준표 후보나 이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신천지가 개입됐을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우연치 않게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합리적 의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측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해명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속 논란도 그렇지만 처음에 저희가 제기한 게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 왕자를 4번이나 쌓고 나오면서 이게 뭔가 부정 논란. 그런 게서 그 건진 법사 최근에 그 소의식을 좀 잔인한 의식을 하면서 했던 분인데 그분이 캠프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건진 법사의 문제가 불거지니까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는 모른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다. 잘 모른다 했는데 점점 드러납니다. 그 행사에 참여하고 연등도 있고 좀 관련성이 드러난 부분들이 윤석열 후보의 태도가 이거를 정확하게 그냥 해명을 하면 되는 거를 모른다로 잡아떼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너무 연관성이 되겠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가 조작 부분들을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은 이거는 명백하게 수백만, 천만이 될 수 있는 개미 투자자들, 일반 국민들이 주가 조작은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좌 공개를 일부러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를 했던 매도했던 그 계좌만 공개하면 명확하게 털어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건 네거티브라고 보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주장을 하고 후보는 무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저희도 이제 검증을 요구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나 감사를 통해서 검증을 받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솔직히 국민들께서 네거티브인지 검증인지는 판단해 주실 것이고 결국엔 그것이 3월 9일 날 어떤 표의 어떤 확정으로 드러날 것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게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수사나 검찰 수사, 경찰 수사가 안 됩니다. 이게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검증과 아까 제가 네거티브 검증과 흑색선전 부분은 모호하다고 말씀드리고 넘어가서 구체적인 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예를 들면 김혜경 씨 문제만 하더라도 공급 유형에다가 그 국고 손실의 문제가 있는 의혹이 불거졌고요. 그다음 거기다가 슈퍼 갑질까지 국민정서법까지 딱 건드린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다른 건 다 빼더라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배임 혐의 부분이 이게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밝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게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아까 이거를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런 건데 자신들이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점은 반드시 지적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네거티브 검증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대장동 부분에 딱 하나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언론의 보도들을 보면 최근에 남욱의 어떤 녹취록을 통해서 뭐 돈을 2억을 갖다 줘 1억을 갖다 줬다 하는데 저는 지금 드러난 부분만 취재를 하더라도 이게 대장동이 누구의 책임인지 알 수 있어요. 곽상도 의원이 50억 부분,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어떻게 하천대유에 차용증으로 11억을 빌려요. 그러면 이게 어떤 근거로 빌리게 되고 50억을 어떤 근거로 무슨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수십억이라는 돈이 그거는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무슨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았지라는 보도도 없고 그런 조사도 없다. 저는 그게 더 대장동의 어떤 누가 몸통인지에 접근해가는 어떤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3억 5천 투자해서 1조 가까운 이익을 몰아준 그 전체 설계를 이재명 후보가 자신이 했다고 그랬고요. 당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고 후보 본인이 얘기한 내용이에요. 공공개발을 설계했다. 50억 크로 문제는 아직 규명도 안 됐고 검찰 수사에서 제대로 나온 것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그 전체 건을 덮는 것은 제가 볼 때 물타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죠. 그 설계를 하고 그 프로젝트를 누가 추진해서 그 일부의 사람들이 그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성남 시민들에게 대장동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는지 그걸 밝혀야죠. 그래서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곽상도 의원이나 박영수 특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드러난 기생해서 돈을 66억 자체를 이득을 받고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나 박영수 특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는 그것부터 밝혀내면 대장동의 전체적인 꼬리가 드러날 것이다. 그 특혜가 가능하게 한 설계를 누가 했느냐를 먼저 봐야 될까요? 일단은 PM을 먼저 봐야 될 프로젝트 매니저. 그래서 저희는 특검을 하자고 그러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대장동 의혹 앞으로도 계속 거론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이 설화도 불붙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에서 설화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렇죠. 가수 안치환 씨의 신곡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이 이 김건희 씨를 겨냥했다 이런 해석을 두고 민주당 대변인이 위대한 뮤지션에 비유를 해줘서 고마운 일이 아니냐, 감사할 일 아니냐 이렇게 말해 논란을 일으켰고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이 부산에 있었던 민주당 유세차 전복 사고에 대해서 서서히 침몰할 일만 남았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려서 논란이 됐습니다. 각 당이나 캠프에서 설화에 대한 주의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상호 총괄본부장께서도 일단은 그런 설화, 그러니까 모든 게 이 혀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자제해라.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좀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런 저희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뭐 이렇게 외적 평가를 외모로 평가하거나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 부적절하다. 그거는 기본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의 뭐 대변인께서 그런 마이클 잭슨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께서 안치환 그 가수의 노래를 가지고 엽기다 아니면 김건희 배우자가 이런 고초를 당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은요 좀 과신 것 같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의 부분에서의 해학과 풍자 이런 부분들의 자율성 부분은 좀 더 충분히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여야를 막론하고요. 왜냐하면 문화예술 분야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해학과 풍자가 사라진 문화예술이 어떤 창작과 자율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좀 넓고 좀 어떤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너무 좀 좁은 게 아닌가. 좀 그런 좀 우려는 있어서 좀 윤석열 후보께서 좀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운대 저희 부산 쪽에서 유세차 넘어졌는데 서서히 침몰한다. 이런 얘기도 좀 서로 간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까지는 좀 여야가 이분 좀 말조심은 해야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네. 이 노래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떠냐를 얘기하는데 예. 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도 좋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여야를 떠나서 그 내용이 뭐든지 간에 이런 식의 뭐 이런 일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말입니다. 이게 이제 자신은 뭐 무슨 후보를 위한다고 했겠지만 이게 이제 후보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자해 활동이고 자살골이거든요. 이게 이제 선거라는 게 상대를 제압해서 이겨서 이기기도 하지만 사실 안으로부터 붕괴해서 무너져서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선거에서 패배 요인들 중에 상당수가 내부 문제로 해서 무너져요. 아까 이제 안치환 씨 같은 경우를 뭐 문화예술계의 해학과 풍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문화예술인들이 하면 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국민의 눈높이를 국민을 너무 우습게 한 거거든요. 어떻게 뻔한 암시를 은유를 갖다가 해학과 풍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공격이지. 그건 비방이고 공격인 거죠. 옳지 못하고 그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되느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유세차가 넘어진 것을 논평한 것도 네. 똑같이 윤석열 후보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이건 정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제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엄청나게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편 윤석열 후보 오늘 경선 이후 처음으로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납니다. 사실 그동안 이 유승민 전 의원의 자명이 워낙 길었던 터라 이번 만남이 공개되면서 사실상 원팀 합류가 기정사실화된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좀 더 빨리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하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죠. 아마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간에 서로 간에 의사소통하고 조율하는 물밑 채널이 가동되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이 문제를 두고 이재명 후보가 그 유승민 전 대표의 공약을 언급을 했어요. 사회적 네.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를 수용하겠다 했고 최근에 민주당의 일각에서 이제 유승민 후보는 같이 갈 수 있는 뭐 중부담 중복지 문제도 얘기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식의 민주당 일각의 발언은요 정말 그 함께 정치를 하는 경쟁 상대에 대해서 정말 예의가 없는 겁니다. 상대 당에 있는 대선 후보였던 사람을 자기 당의 동반자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거든요. 쉽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유승민 후보가 이재명 후보 돕겠습니까? 설마.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주파를 던지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이제 오늘 윤석열, 유승민 후보 두 분이 만나는 거를 무슨 민주당의 그런 움직임과 연동해서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 점은 지적하고 이번 싶습니다. 대선 흐름에서 워낙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염두에 두었던 게 맞나요, 합류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민의 경제를 살리는데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유승민 후보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의 경제적인 지식을 빌려서 국민이 잘 살 수 있다면 그게 이재명 후보가 주창하는 바입니다. 여야가 없이 힘을 모아서 우리 국민들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라는 게 저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거예요. 유승민 후보 또 홍준표 후보 어때요? 근데 그거를 무슨 정치적인 어떤 도의가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유승민 후보도 민주당은 돕기 싫어도 국민이 잘 사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의 정치적인 부분을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네. 만약에 원팀으로 국민의힘에서 합류를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다거나 혹은 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애시당초
유승민 후보께서 탈당하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유승민 후보든 홍준표 후보든 국민의힘의 당원이시고 대선이 시작되면 당연히 오셔가지고 선거운동 하셔야죠. 여기서 안 하게 되면 당원들이 보고 있고 본인들의 보수적인 그동안 정치를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이거를 뭐 원팀 정도 수준까지 얘기하는 자체도 좀 저는 좀 민망하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유승민 후보든 홍준표 후보든 하여튼 나라 국민들 살리는 이런 부분에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다시 제가 드리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좀 더 운운한 것은 유승민 후보의 정책을 수용해서 잘 써보겠다고 하는 수준까지 갔으면 그러면 얘기를 안 합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통합의 대상으로 운운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박하시겠습니다. 아닙니다. 뭐 똑같은 말 같은데요. 뭐 저기 정책적으로 저기 통합을 하나 저기 말하자면 사람을 데려서 통합을 하나 똑같은 말 같아요. 중요한 거는 국민의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힘을 함께 모으자 이게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요구였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